간암을 제치고 남성암 4위에 오른 전립선암.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전립선암 환자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급증하게 증가했다는데, 다른 암에 비해 증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소리 없이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전립선암에 대해 알아본다. 네, 남성을 위협하는 암입니다. 전립선암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10년 사이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비뇨의학과 네. 김병훈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전립선이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울러서 전립선에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그 주위의 친구분들한테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많이 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급해서 못 참겠다, 또 특히나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증상과 전립선 암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이란 그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로서 이런 그 방광 밑에 이렇게 요도가 지나가고 그리고 음경으로 나가는 이 통로를 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약 20g으로 한 밤톨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립선의 기능은 이게 오줌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또 이게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정액이 지나가는 통로도 되는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립선에서는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20대와 40대에서는 이 자체의 염증이 생기는 전립선염이 흔하게 발생하게 되고, 또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50대 이후에는 전립선 비대증, 또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질환이 비슷한 연령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도 이게 헷갈릴 수가 있고 저희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립선 비대증이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진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50대 남성에서는 한 50%, 그리고 60대 남성에서는 한 60% 정도 전립선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게 보통 전립선으로 방광 밑에 한 20g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에 따라서 40g, 60g, 또 더 커지는 경우는 이렇게 150g까지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어가지고, 이런 물리적으로 전립선이 커져가지고 오줌이 나오는 길이 좁아져서 오줌이 잘 안 나오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이 되겠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런 증상으로는 이런 오줌이 잘 안 나오고 오줌이 가늘고 오줌이 남은 느낌이 들고 또 오줌이 끊어지는 이런 폐색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자극이 와서 오줌이 자주 마렵고 오줌이 급하고 밤에 화장실을 많이 가는 이런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립선 비대증과 달리 전립선암이란 말 그대로 전립선암의 종양이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런 증상만이 아니고 이게 종양이 우리 몸 주위로 퍼져나가게 되면 다른 그 각각 퍼져나간 데 인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네, 전립선암이 어떤 네. 질환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립선암이 몇 년 전 간암을 제치고 남성암 4위를 차지했다고요. 네. 정말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질환을 갖고 있나요? 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전립선암은 남성암 5위로 위, 폐, 대장, 간 다음으로 차지를 했는데, 현재는 간암을 제끼고 지금 전립선암이 4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게 단순 4위가 아니고 막상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노인분들에서 보면 이렇게 고연령층에서는 남성암의
3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빈도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그 현재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그 국가 암 통계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암들이 그 매년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서 전립선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 빈도가 올라가고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또 이거를 그 국제적으로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서구권에서는 이게 30년 전부터 다른 암과 그러니까 2위 암과 거의 뭐 2배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남성암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 등의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4위나 5위 정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인종적으로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015년도 일본에서 발생한 연령 표준화 발생률의 비교를 보면 2015년도 통계부터 일본에서도 전립선암이 남성암의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국제적인 추이와 우리나라의 추이를 볼 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립선암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이상이나 늘어난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전립선암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게 원인이다라는 것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나이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인종으로 봐서는 흑인에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백인, 그다음 아시아인 이런 순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 큰데 전체 전립선암의 9%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특히 자기 가족 중에 전립선암이 있으면 한 8배 정도 일반인에 비해서 그 암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이 습관과도 많이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서구화된 식단이 늘어나면서 동물성 지방이나 육류의 섭취가 늘어나고 또 뭐 모든 암에 공통되는 이야기지만 음주나 흡연 또 비만율이 증가할수록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전립선암은 그래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증식 속도가 느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이라고 그 대부분 가장 흔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 혈뇨, 배뇨곤란, 골반통, 급성요폐, 뭐 발기부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방금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대부분이 겹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뭐 그거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암의 초기에서는 그럼 전립선암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다가 그러다가 암이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암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와 임파선을 타고 뭐 폐나 뼈 이런 데로 전이가 되게 되는데 이게 전이가 되면 당연히 그 전이된 부위에 따른 증상, 그 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신경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은 대로 전립선암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교수님, 네. 이 정기 검진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진단에 앞서 가지고 전립선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방금도 계속 언급이 되었지만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게 특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암을 발견을 해가지고 암이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암을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는 5년 생존율, 즉 5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은 99%에 이르기 때문에 이 암 자체만으로 뭐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걱정을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발견이 늦어져 가지고 암이 전립선을 벗어난 상태에서 발견이 되어버릴 경우는 5년 생존율이 31%까지 급작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암을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 병원에서 보게 되는 가장 흔한 전립선 암을 발견하는 코스는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전립선 피검사를 하다가 전립선 피 수치가 조금 높네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되겠습니다. 전립선암은 그 독특하게 우리가 피 안에 있는 전립선 특이 항원 PSA 하는 그 피검사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정상치는 3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다가 이 수치를 시행해보고 수치가 높다 이런 경우는 암을 의심해봐야 되는데 3에서 10 정도의 수치가 나올 때는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에서 암이 발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수치가 10이 넘어가면 약 반수에서 암이 발견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남성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는 것을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별검사 방법으로는 직장 수지 검사가 있는데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의사가 직접 전립선을 만져보게 됩니다. 이때 전립선에 딱딱한 이런 결절이 만져지면 그 역시 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선별검사로서 피 수치가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면 우리가 확진검사, 정말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안타깝게도 뭐 CT, MRI 이런 데서 병변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전립선에 무작위하게 12군데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진단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이것이 확진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에 암이 있구나 하는 게 발견이 되면 우리가 그 다음은 이 암이 우리 몸에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CT나 MRI 아니면 골스캔 같은 이런 전이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전립선 조직 검사에서 그 비교적 최근에는 또 새로운 방법이 나왔는데 MRI를 조직 검사 전에 먼저 시행하는 방법이 최근에 활발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MRI에서는 잘 안 보인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립선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는 그게 MRI에서는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MRI를 먼저 시행하면 우리가 무작위로 조직검사를 시행할 때보다 그 표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쪽을 조직검사하는 것이 이런 고위험 전립선암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최신 기법이 되고 저희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진단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또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립선 암은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그래요.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그냥 치료하지 않고 지켜만 보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래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이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술이나 이런 방사선 요법 등으로 완치를 목표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고 전립선에서 암이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이나 호르몬 요법으로 우리가 암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이런 쪽의 치료의 목표를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암이 발견이 되었지만 환자분의 연세가 많거나 또 비교적 암이 아주 초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거를 치료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 관찰 요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암인데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받아들이면 약간 곤란하고 이거는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거나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매년 추적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게 되는데 최근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저위험 전립선 암인 경우 10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적극적인 수술 방법과 이런 그 관찰 요법 간에서 생존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고 이렇게 10년 동안 지켜본 경우 우리가 암이 진행이 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 결국 이 전체 환자 중에 50% 정도는 이런 병이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아무 치료가 필요 없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소적인
전립선 암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나 수술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암이 있을 경우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도려내는 것이 가장 깔끔한데 수술 방법은 뭐 개복 방법,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다들 뭐 널리 행해지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신데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로봇 수술이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전립선을 떼게 되면 합병증으로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상처도 작게 나고 또 이게 우리가 정밀하게 확대를 되어서 개복할 때보다 훨씬 수술을 정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실금과 발기부전의 빈도가 훨씬 적어지는 것이 가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이 국소적이지만 이런 환자의 연령이나 또 환자의 컨디션 등으로 수술을 못 받을 때는 방사선 치료 역시 차선책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 암의 가장 좋은 치료는 수술이지만요. 뭐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거나 또 이 앞에 국소 치료로 효과가 없다면 사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잖아요, 교수님. 네. 진행성 전립선 암은 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수술을 하고도 진행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미 진행이 된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암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것이 전립선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암이 진행이 되면 대부분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머리도 빠지고 많이 힘들게 되는데 전립선암은 일단 호르몬 치료를 먼저 시작하게 되고 호르몬 치료는 의외로 환자분들이 별 특별한 고통 없이 잘 견디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일시적으로 정상의 호전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빠른 경우는 6개월 만에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 10년 동안 환자가 아무 불편 없이 견디는 경우도 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호르몬 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전립선암의 치료에 대해서 매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또 진행을 해가지고 호르몬 치료의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거를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말하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비록 그렇게 되더라도 뭐 2차 호르몬 치료 또 2차 항암 치료 이런 다양한 최신 치료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렇게 암이 전립선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렸을 경우에는 수술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암이 전립선 외에 벗어나더라도 1차적으로 수술을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다른 호르몬이나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되는 다원요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들이 환자에 따라서는 단순하게 이런 호르몬이나 항암 치료만 하는 것들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가파르게 뭐 증가되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전립선암에 걸리더라도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가 되면 좋겠어요. 완치가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전립선암은 워낙 이게 예후가 좋기 때문에 막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면 우리 2000년대 초반보다 지금 현재 2000년대 후반에 와서는 암의 생존율이 13%나 좋아져 가지고 현재는 94%로 그 암 중에는 갑상선 암 다음으로 생존율이 좋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4% 가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암의 초기와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를 다 포함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암이다 하고 이렇게 걸리더라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립선 암 환자가 뭐로 사망했냐 하는 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내어봤는데 막상 전립선 암에 걸리더라도 사망 원인을 찾아보니까 전체 환자에서 23%만이 전립선 암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뭐 같이 발생했던 다른 암, 심장 질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전립선 암에 걸렸다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전립선 이 비대증이 나중에 전립선 암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두 개가 별개 질환 같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이게 같은 연령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별개 질환입니다. 이런 염증이나 이런 요소가 암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간혹 들리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별개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고 전립선 암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와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이 예후가 좋다고는 하지만 가장 최선책은 또 모든 암이 그렇듯이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 네. 평소 좀 교수님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더불어서 가장 기본은 증상이 없더라도 이 정기적인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전립선 암은 다른 암과 기본적인 예방 방법은 같습니다. 저지방 식이가 좋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고 또 너무 튀긴 음식은 좋지 않고 채식 위주로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 모든 암과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암의 예방에 대한 수칙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립선 암만 예방할 것이 아니고 모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 식이와 운동은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는 전립선암을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립선암은 남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 중 하나이지만 또한 진행이 가장 느린 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소 전립선암은 수술적인 치료가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하는 것이 완치를 향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립선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립선암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예방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줄이시고 야채와 과일 잘 챙겨 드시고 물론 운동도 꾸준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5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전립선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병원 비뇨의학과 김병훈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희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